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부동산 지금 흘러가는 상황과 이슈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명절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를 잠깐 공지를 할게요. 10월 11일과 그리고 18일 둘 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이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녹여들었던 그런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일날은 역세권 개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왜 역세권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의 1순위 투자처를 딱 10분한테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10월 18일은 시장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남들보다 먼저 시장 예측을 해왔던 것은 바로 이 시장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을 읽는 방법, 어떻게 하면 시장을 제대로 읽을까? 시장을 읽기만 하면은 일단 3분의 2는 성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각종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금액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모든 것들에 대한 투자의 모든 것들 전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상황인데요. 지금 명절이 지난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정말 많이 궁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석이 지나니까 또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 상황 판단이 전문가마다 조금씩 틀리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죠. 지금이 이 조정 장세가 이제 좀 끝나고 다시 또 하락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다단한 그런 시장이 전망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요, 계속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봐야 돼요. 거래량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 정말 중요한데 1월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잠깐 7, 8월 이때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그리고 지금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서 8월 달은요. 8월 달 거래량은 거의 한 3,800건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9월달 거래량이 이제 10월 말에 집계가 되는데 9월달 거래량은 이제 4,000건을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서 아마 한 10월달, 11월, 12월 올해 안에 한 12월달 정도 되면은 한 5,000건 정도까지는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이제 만연한 상승 국면으로 지금 이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6, 7월 달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 비수기잖아요. 7월, 8월은 참 비수기니까 그때는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보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1월 달부터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던 게 1월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세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세가도 매매 거래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전세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오르는, 즉 매매가가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시장이 됐고요. 지금은 어떤 시장인가요? 지금 반대가 됐어요. 지금은 전세가가 급등을 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지금 시장으로 올 하반기는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전세가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세가 급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갔다. 어떤 특정 지역, 정말 공급이 너무너무 많은, 수요가 없고 이 지방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이제는 하나는 이야기지, 이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제 역전세 얘기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세가 매매가는 지금 상승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세 시장이 지금 초강세입니다. 6월부터 시작돼서 전세 매물 감소세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전세 매물 감소세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죠. 규제가 아직까지 지금 완전히 풀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다주택자가 이런 강한 규제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신규 물량을, 전세를 공급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매매가 상승률, 이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린 시작. 지금은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났잖아요. 이제부터 거래량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9.16 대책이라고 정부의 대책 나왔잖아요. 그 9.16 대책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급에 관한 것만 있지 수요에 관한 게 없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그래서 별로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죠. 그런데 그 대책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 대책을 보고 이제 공급 물량이 없다는 신호네라고 느꼈다면 여러분은 고수가 벌써 된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착공 물량 반토막 났고, 그렇죠?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다 지금 감소세예요. 공급 물량도 그렇고. 지금 전부 공급 물량이 없어서 신도시로 어떻게 그 갭을 메꿔보겠다고 하지만 신도시가 금세 됩니까? 상기 신도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9.16 대책을 보고서 공급이 부족하네, 지금 이런 정부의 신호를 아셨다면 그렇다면은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9.16 대책에서 준 시그널입니다. 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보험 특별 공급 있죠. 특별 공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줄이고 안 하겠다. 특례 보험절 이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안 하겠다. 지금 그런 거 이제 없애고 실수요자들만 공급하겠다. 한마디로 수요를 좀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엇박자 정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항상 지금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급 늘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될까요? 서울은 공급 물량이 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항상 우리 똑같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더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엇박자 정책, 이렇게 되면은 양극화를 더 크게 키우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자면 미국이 금리를 이제 조금 완화시킨다, 인하할 그런 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긴축 지속하겠다는 그 매파 발언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지금 오름세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금융권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PF 부실, 이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불안감을 조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30년이요. 3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항상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위기가 오고 뭔가 경제 위기가 온다 할 때 온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위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를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기, 외환위기 예측했습니까? 못했어요. 뭔가 안 좋다는 걸 느꼈지만은 그런 위기가 올 줄은 몰랐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끝나고 나니까 내가 맞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당시에 사실 맞힌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온다고 했을 때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했던 하나의 커다란 귀중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세로 가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지금 가격이 서울의 주택가격, 이 강남 상구 중심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90% 이상 올라왔거든요. 전고점 대비해서. 이거 아마 제가 판단하기를 올 하반기 12월 달 가면은 다 전고점 도달해요. 그리고 또 내년 한 1분기까지 가면은 이 강남 상구가 아닌 그 다른 지역들까지도 전고점을 향해서 갈 거예요. 다 전고점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늦기 전에 뭔가 움직이셔야 된다. 저는 이것을 1월 달부터 얘기를 드렸지만은 올 1월이요.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 아실 거예요. 1월 달에 과연 지금 변화가 생긴다. 시장이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 분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전부 다 더 떨어진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한 분도 있었고, 위기를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하지만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상황은 지금, 상승 국면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건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보유자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막 급등을 하면서 이 주거 대체제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게 바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사실 주택이 아니고요. 건축법상 이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편법으로 사실 사용한 거죠. 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사용해야 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한 해 400세대 이상 지어졌다고 하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와 이 취사 공간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한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다 활용을 했던 거예요. 상당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롯데월드 타워 일부층이나 해운대 LCT 이런 의 일부 동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요. 별내 같은 경우도 힐스테이트 생활형 숙박시설은 프리미엄이 또 많이 붙기도 했습니다. 생긴 것도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을 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없이 등록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것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법으로 이제 금지를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곡 같은 경우는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마이너스 P가 붙어서 팔리지도 않죠. 근데 나오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P가 붙어서.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중간에 오피스텔을 정부에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했지만 규정이 까다로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그동안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뭐 부과한다고까지 했는데 이건 내년까지 일단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특례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준주택으로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생활형 숙박시설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민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활형 숙박시설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형 생활주택 왜 만들었어요? 1인가가 막 폭발적으로 급등을 한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편법적으로 건설사에 대해 2% 이자 혜택을 주면서 야 빨리빨리 줘. 1인 가구들 너무 빨리빨리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늘어났잖아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실 우리가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룸으로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상적인 그런 어떤 우리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은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 본래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호실마다 소유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일이 숙박업 등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유자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다른 이제 그 숙박업 대행업체나 이런 데에 맡겨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해가는 방법.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면 현재 이거 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별로 상황을 지켜봐도 좋아질 그런 어떤 기미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픈 지금
뭐 두통거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별한 뭐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생활형 집합시설은 지금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모르죠. 또 획기적인 또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참 문제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거 참 많이 이것도 얘기 들어요. 제가 앞으로 차별화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방은 정말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했자고 했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한 결과 원칙적으로 지방 투자는 앞으로 하지 말아라가 제 답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얘기고요. 항상 우리가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했죠.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항상 규칙에도 예외는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이라도 지방은 제가 이제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지방인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가격이 싸다고 투자하면 안 된다. 자, 우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자고요.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 지방에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중이 큰 지역들, 즉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지역에 몇 채씩 막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방에. 어쨌든 뭐 몇천만 원씩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막 20채 투자하면은 2천만 원씩 올라도 얼마예요? 2천만 원씩 20채면은 4억이잖아요. 4억. 그러니까 그렇게 뭐 투자 가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에 엄청난 혼란을 겪으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당히 고통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규제가 많은 지역과 규제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규제가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규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해야 되나?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왜? 규제가 많은 지역은 투자하지 말라고 규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규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규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건데, 가격이 막 지난해 같은 경우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 경우도 어디가 많이 떨어졌어요? 규제가 없는 지역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규제가 있는 지역은 덜 떨어졌어.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진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하나의 중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은 원칙적으로는 지방 투자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라는 건 뭐냐면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인구가 모여, 사람들이 모여. 이런 지역은 지방이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전혀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방 그 5대 광역시나 이런 데 빼고 나머지 중소도시들은 사실은 그런 커다란 일자리가 들어오거나 어떤 변화가 크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 대부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 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안에 몰리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방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방향,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정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데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공급을 늘리기. 공급을 필사적으로 늘리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리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도 어떻게든지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완화시켜서 빨리빨리 해. 우리가 빨리빨리 해줄게. 재개발도 여기저기 서울에 낙후된 지역들 여기저기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재개발로 지정을 해서 모아타운 다들 아시죠?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공공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공급을 어떻게든지 속도를 빨리 해서 늘리겠다. 그래서 각종 행정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하고 해서 속도를 좀 더 높이겠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공급 늘리는 방법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뭐요? 재개발과 재건축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 재개발은 낡은, 쉽게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재개발은 낡은 동네에 부숴서 새 아파트 짓는 게 재개발이고요.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을 부숴서, 재건축은요, 낡은 아파트 지역을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죠. 새 아파트로. 똑같이 어차피 낡은 곳이 낡은 게 새 걸로 바뀌는 거예요. 다 아파트로, 둘 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은, 방향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쏠려 있어요. 그럼 재건축도 해도 되고, 재개발도 해도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재개발도 해도 되고, 재건축도 투자해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양극화가 점점 커져, 앞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기 신도시의 공급을,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켜서 수요를 줄이겠다. 이건 완전 엇박자 정책인데요. 이런 엇박자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양극화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줄이고, 아니,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지.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하면 그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미분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울의 부동산은 지금 뭐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2024년, 25년 계속 공급은 없습니다. 자, 공급 물량,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9.16 대책에서, 이번에 나왔던 대책에서 정부가 이제 한동안은 공급이 없다는 시그널을 읽었으면은 그거는 고수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공급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2030년도까지는 최소한도 공급은 없습니다. 자, 공급이 가장 없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그럼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지금 우후죽순으로 안전진단, 재건축은 안전진단 다 통과, 웬만하면 다 통과하고, 재개발은요, 여기저기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계획이니 역세권 개발 막 지정을 막 했어. 여기저기 모아타운도 한다고 그러고,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과연 진행이 다 될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행이 제대로 될 때를 들어가야 되지, 진행이 지정을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데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 모아타운 진행한대?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역세권 개발 진행한대? 안 돼. 어딜 들어가야 돼요?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 돼요. 안전하게 우리가 될 만한 곳에 들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곳에 일단 지정은 돼 있으니까, 그렇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많은 것들이 다 진행이 될까요? 지금 수없이 많이 지정을 해놨는데 안 된다고요. 진행될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진행될 때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게 투자의 첫 번째 지금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재건축은요, 재개발은 그 많은 곳들이 진행이 지금 막 안전진단 통과하고 지금 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고 있고, 재개발도 여기저기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입지 가치가 좋은 곳을 우리는 무조건 찾아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규제하잖아요. 아직까지 규제가 안 풀렸죠. 다주택자들. 자, 우리는 정부의 그 부동산에 대한 간섭이 상당히 많은 나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돈이 있으면은 집을 고가주택을 살까 저가주택을 살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을 때. 그런데 경기가 좋고 하면은 고가주택을 투자를 해요. 돈이 많이 도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가주택 쪽으로 가지. 하지만 정부에서 만약에 강하게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지난 문정부 때도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다주택자 집 팔아. 그럼 다주택자 어떻게 해요? 팔죠, 집. 근데 팔면은 그 판돈을 갖다 다른 쪽으로 다 쓸까요? 그렇지 않죠. 그 판돈 중에서 일부는 내 주택을 장만하려고 할 거예요. 왜? 내 주택은 내가 앞으로 노후에 그런 어떤 재테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는데 어떤 주택을 사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똘똘한 한 채로 바꾸는 거죠. 똘똘한 한 채로.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안 풀리는 이상은 이 저가 지역과 고가 지역의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래서 서울도 재건축은요, 여기저기 재건축하지만 정말 입지가 좋은데 똘똘한 한 채를 노려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재건축 투자예요. 그것도 이미 막 진행해서 뭐 조합 설립이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롭게 지정이 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지금 신청했거나 완전 초기 단계에 있는 데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어디? 입지가 좋은 곳. 입지가 나쁜 곳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 방식이 있지만 그 방식에서 우리는 입지가 좋고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뭐다? 재개발, 재건축이다. 단 입지 좋은 곳에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투자금이 많은 분들, 10억 이상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강남이든 뭐 서초든 송파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자본이 뭐 1, 2억밖에 없다, 2, 3억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재개발 노려야 돼요. 어디에? 입지가 좋은 곳.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재테크입니다. 2023년 남은 하반기 부동산 그리고 내년 시장 전망까지 좀 이르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반기 부동산은 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세가는 더 상승할 것 같고요. 전세시장 강세 속에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 정고점을 뚫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거래량 증가도 8월 달에 한 3,800건이 좀 넘었거든요. 8월 달. 그래서 9월 달 거래량은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9월 달 거래량은 4,000건을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서 10월 달 거래량은 아마 한 5,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이 긴축을 다시 한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단지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추지 않을 뿐이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낮추지 않을 뿐이지 방향성 결국은 어느 시점인가는 내년 1분기든 2분기든 낮춰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경제 안 좋은데 지금 금리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내년 시장에 맞춰져 있다. 내년 시장에.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시장은 좀 더 거래량도 더 늘어나고요. 전세가도 더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정고점까지 올라간 서울의 아파트가 거의 없거든요. 이 유망 인기 지역들도 한 90% 선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아직 한 10%의 갭이 있어요. 이거 연말 되면 금세 다 쫓아 올라가서 정고점을 또 뚫어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미분양도 그 미분양 올 초만 해도 미분양 대란이니 작년부터 커다랗게 많이들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근데 수도권 미분양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수도권 미분양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8월 말에 한 7,600가구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계속 미분양이 수도권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수도권 미분양이 얼마가 위험선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00가구 다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이거 진짜 위험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오늘 내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하반기 시장 계속 상승면으로 갈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얘기를 쭉 해왔던 걸 계속 들으셨던 분은 아마 제 말에 공감이 가셨을 거고, 그렇지 않고 우연히 보셨던 분들은 한번 좀 더 지난 제 방송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제가 계속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봤습니다. 항상 행복한 부자 되시는 건강한 투자 하십시오.